시청자, 자기 당 시장 당선인은 모르는데 당 최고위는 그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의결합니다. 이게 한 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서울 포함 5개 지역에서 전면 재선거를 청구하는 소청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보수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국힘 내홍 격화로 잡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홍이 아닙니다. 내홍이라고 부르는 순간 진짜 그림이 사라져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12대 4. 국민의힘 참패였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1010만 고 끝에 살려낸 서울시장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당이 공식적으로 그 살려낸 자리까지 다시 뽑자고 결정했어요. 그것도 당사자인 당선인 본인하고는 이런 반구도 없이.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의원총회는 안 열리고 최고위 단독으로 결정됐을까요? 그리고 왜 정작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세 겹을 벗겨봅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절차 붕괴, 그 뒤에 정치적 동기, 그리고 이 결정이 한국 정치 전체에 무엇을 남기는가. 먼저 한마디만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MBC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내대표가 왜 의총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이 한마디에 어제 사태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수 한복판에서 나온 진단이에요.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자기 당 의원총회를 여는 게 불안한 상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당대표 거취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정당이 선거 정당에서 운동 조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에요. 표면은 장동혁 대표 거취 갈등으로 보이지만 까보면 6.3 결과를 인정할 것이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무효할 것이냐의 노선 분기예요. 그리고 더 들여다보면 12.3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했던 그 네트워크가 6.3 패배 이후 어떻게 다시 결집하느냐의 시퀀스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주류 보도는 이걸 내홍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내홍이라는 단어가 지우는 게 뭡니까? 어제 그 결정이 어떤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매주 모이는 그 집회,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 흐름, 12.3 직후에도 같은 깃발을 들었던 그 동원체, 이게 어제 의결과 한 줄로 이어집니다. 지상파만 보고 있으면 이 한 줄은 절대 안 보여요. 내홍이라는 단어 뒤에 묻히거든요. 오늘은 세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째, 표면 최고위 단독 의결, 의총 회피, 오세훈 무대응 어떻게 결정됐는가. 둘째, 동기 잠실 동원체, 중진들의 대권 포지셔닝 왜 그렇게 결정됐는가. 셋째, 결과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 손상 2030 청년에게 남기는 후유증, 지정학적 노출, 그 결정이 무엇을 남기는가.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 포함 5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어요. 절차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의원총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6.3 선거 이후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원내대표가 의총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어요.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왜 의총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총을 열면 결정이 통과 안 된다는 신호예요. 지도부가 의원 다수의 동의를 못 받을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총을 건너뛰고 최고위 단독으로 강행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들이 정작 당내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로 결정을 강행했어요. 의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회피하면서 6.3 선거라는 국민 전체의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합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모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다음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 정작 당사자인 서울시장 당선인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상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제 아주 가까운 시점에 오 시장을 직접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오 시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다른 생각 없다고. 오로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받들고 서울시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시정에만 집중하겠다고. 이게 김성태가 전한 오세훈의 발언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세훈은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즉 자기 당선을 부정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그런데 같은 당대표 장동혁은 오세훈을 만나지 않았어요. 같은 당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김성태 지금 당직도 없는 분이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대표는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김성태가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이야기지만은 정말 우여곡절 천신만고의 당선을 만들어냈는데 재선거 주장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 당사자인 서울시장하고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 게 정치적 도리라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당이 살려낸 당선을 자기 당이 부정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이거. 자기 당 시장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시장 자리를 다시 뽑자고 의결합니다. 정치적 도리 이전의 상식의 문제거든요. 세 번째 장면, 당 내부에서도 본격 반기가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양영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한마디로 지도부를 좀비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어요.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도 같은 흐름이고요. 9명 최고위원 가운데 2명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당 최고위원이 자기 당 지도부를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라는 단어, 이거 그냥 화내서 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죽었는데 안 죽은 척하는 상태, 정확히 그 묘사예요. 6.3 선거에서 12대 4로 졌으면 정치적으로는 죽은 지도부인데 자리에 앉아서 죽은 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같이 결심하면 사명 동시 사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 자체가 사실상 붕괴해요. 김성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 봐도 끝난 지도부가 안 끝나고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안 물러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오늘 사태의 절반은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사실 간단해 보여요. 세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 6.3 광역단체장은 12대 4로 졌지만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서는 이겼다는 자기 정당화. 둘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이걸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부산 북구갑이나 평택처럼 본인이 도와주지 않은 후보가 이긴 결과까지 자기 공으로 흡수해요. 자, 답 나왔죠. 지지율 좋고 자기를 지지하는 중진도 있고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서 이긴 결과도 있어요. 버틸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깔끔해요. 영상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 답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하나 있어요. 그 명분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안 따져봤습니다. 본인 손으로 만든 명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명분을 흡수한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요. 여론조사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김성태가 어제 직접 인정한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건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시적 실책 때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한 말입니다. 공소 취소, 특검 추진, 1주택자 종부세 인상 분위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몇몇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 행정 부실, 이게 일시적으로 야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외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측은 이걸 자기 공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오독이에요. 외부 조건이 만들어준 명분을 본인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매주 모이는 그 집회, 거기서 만들어지는 동원력이 어떻게 한 정당의 공식 의결로 이어졌는가.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잠실 집회부터 봅시다. 6.3 선거 이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김성태가 어제 본인 입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장동혁 대표 자신이 거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정당의 대표가 6.3패배 이후에 한 특정 집회 동원체에 직접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이 뭐냐? 일각의 평가는 이래요. 부정선거 음모론자, 흔히 윤측 핵심 강성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룹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흐름이 결집한 동원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3 패배 직후 다시 모이는 동원의 핵심 거점이라는 평가예요. 여기서 묻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집회가 한 정당의 공식 노선이 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봅니까? 두 부류입니다. 하나, 동원체를 가진 자. 둘, 그 동원체를 자기 정치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장동혁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거기 같이 흡수되고 싶은 중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중진들의 대권 포지셔닝입니다. 김성태가 어제 직접 판진단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당내적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흔히 말하는 윤측, 핵심 강성 세력들을 통해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중진급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수 한복판의 사람이 한 진단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강성동원체를 발판으로 1년 이상 자기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당권을 향한 자기 자본 축적 단계인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재투표 재선거 주장에 동참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직후에도 윤석열 탄핵 가결 직후에도 보수 강성동원체를 흡수해서 자기 정치적 자본을 만들려 했던 중진들이 매번 있었어요. 결과는 매번 같았고요. 단기적으로는 자기 이미지를 강성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수 전체를 그 동원체에 묶어두는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들 알면서 입을 안 엽니다. 의총이 안 열리는 게 비정상이라는 걸 모르는 의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고 있는 기분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부정선거 음모론은 왜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사라지는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음모론이라는 건 검증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반증할수록 검증 자체가 또 다른 음모로 흡수됩니다. 안에서 풀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번 사태에 적용해 봅시다. 6.3 직전에 두 가지 자료가 트리거로 쓰일 수 있었어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용지를 잠시 흔든 장면. 둘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 김성태도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선관위 행정 부실 책임이 있다고.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부실했다 그러면 선관위를 책임 추궁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정치적 응답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12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르자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선관위 행정 책임에서 광역단체장 12개 선거 무효까지 가는 그 논리 비약의 거리, 그 거리를 한 번에 건너뛰게 만드는 게 음모론의 핵심 기능이에요. 여기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선관위 부실을 이 강도로 다루는 그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그 비대칭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충수예요. 책임 전가하려다가 자기 당 시장 당선까지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정치는 한 수 한 수가 다음 수를 만드는 건데 이 한 수가 다음 모든 수를 좁혀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림으로 한번 줌아웃 해봅시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트럼프 측이 Stop the Steal 구호를 외치며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 권력 전환 시도였어요.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 보우소나루 측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같은 명분, 같은 도구, 같은 결과 실패한 정부 청사 점거 시도. 2024년 12월 3일 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부정선거 가능성 점검을 명분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같은 생태계, 군사력이라는 더 강한 도구. 2026년 6월 15일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서울 포함 5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생태계, 같은 논리, 도구만 정제됐어요. 1월 6일은 폭력과 거리였습니다. 1월 8일도 폭력과 거리, 12월 3일은 군사력과 계엄, 그리고 어제는 제도와 소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해요. 무력에서 제도로 이동했다는 건 약화가 아닙니다. 정제예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폭력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제도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12.12 군사반란 그날 새벽 풍경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구는 군대였어요. 12.3은 계엄이었고요. 이번 6.3은 소청입니다. 도구가 정제됐을 뿐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우회한 결정으로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부정합니다. 정확히 그게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뉴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내용이라는 단어 뒤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던 그 감각이 정확히 이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정이 한국 정치 전체에 무엇을 남기는지 봅시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모범 민주국가 위치를 가져왔어요. 그게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밀 협력에서, 민주주의 정상회 호스팅 이력에서 다 그 신뢰도가 토대였어요. 그런데 한 주요 정당이 6.3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외신이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요? Major Opposition Party rejects election result. 이 한슈만 폰헤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안정성은 협상 레버리지의 일부거든요. 일본 보수 매체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산케이나 요미우리 같은 매체가 한국 민주주의 신뢰성 문제로 프레이밍할 가능성, 이거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정보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치 분열은 활용 가능한 균열입니다. 어제 결정이 그 균열을 키워줬어요. 둘째, 2030 청년 문제입니다. 잠실 집회에 2030 일부가 모이는 현상이 있어요. 국민의힘 강성파의 해석은 단순합니다. 2030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어제 이걸 직접 반박했어요.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 2030이라는 거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공정의 문제, 이런 식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바르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울분과 분노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절대 어느 정당이든 예속되고 기속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 분노 에너지를 부정선거, 음모론 동원체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한 번 더 정치적 환멸을 경험해요. 그 환멸이 남기는 후유증이 진짜 문제거든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더 깎이는 겁니다. 2030의 분노 에너지를 자기 정치 자산으로 흡수하려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짓이죠. 그 거위가 죽고 나면 다시는 알이 안 나오거든요. 셋째, 6.3 결과에 숨어있는 사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6.3 광역단체장 12대4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적극 지원하지 않은 후보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오세훈 천신만고 끝 당선, 부산 북구갑 한동훈 전 대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성태가 직접 말했어요. 평택 장동혁의 유세 지원을 거부했던 한 후보가 결국 이겼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장동혁 본인의 영향력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객관적 증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후보가 이긴 패턴, 이걸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김성태도 이걸 짚었어요. 그대로 인용하면 그 내용을 잘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건데 자신들만 자리 연연하는 저 모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이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입지가 좁아진 걸 알면서도 자리를 유지하려고 강성동원체에 매달리는 패턴. 보수든 진보든 이 단계까지 가면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자, 오늘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자기 당 시장 당선인은 모르는데 당 최고위는 그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의결합니다. 이게 한 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 이제 답할 수 있어요. 같은 당 아닙니다. 오세훈은 선거 정당의 사람이에요. 어제 의결을 한 사람들은
운동 조직의 사람들이고요. 같은 당이라는 형식만 남았을 뿐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한 정당이 두 개의 다른 조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세훈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무엇이냐? 단순한 정치적 회피가 아닙니다. 한 정당이 두 층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가장 빨리 알아챈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신호예요. 입을 여는 순간 어느 한쪽에 흡수당하니까 입을 안 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이에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MBC에 나와서 한 모든 발언, 그게 한쪽 층에 속한 사람이 다른 한쪽 층의 정체를 폭로한 증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 당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다른 논리를 가진 두 집단이 한 당이라는 형식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오세훈이 만난 사람은 김성태였고요. 장동혁이 만나지 않은 사람도 오세훈이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남의 줄이 거꾸로 흐릅니다. 이게 정확히 두 층으로 갈라진 정당의 모습이에요. 표면은 한 당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두 조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한 정당이 운동 조직으로 변환되는 것 자체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운동 조직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의총 강행 이후 당내 분열이 본격화되며 보수 일부가 신당으로 분리되는 시나리오. 둘째,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법 절차로 이동해서 헌재와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옮겨가는 시나리오. 셋째, 잠실 동원체가 거리 행동으로 한다는 게 더 확산되는 시나리오.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어제 결정이 지나간 자리에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누가 책임지는지, 이 두 질문이 남습니다. 12.3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어제 그 결정이 답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정제됐을 뿐이지. 다음 회에서는 잠실 동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결성의 정확한 시점부터 들여다봅니다. 이 흐름이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